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파란 대문님이 제이비 말이 맞네요. 출래 불사춘. 역시 아직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봄 같던 날이 오늘 다시 한겨울이 됐습니다. 어우, 너무 추워요. 지금 영하 11도인가 그렇던데요. 그러니까요. 제이비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추워질 거라는 걸. 이걸 맞추고 말 게 뭐 있으면 세상이 다 아는 건데. 그죠? 그리고 박하림님 출근했는데 따뜻하다가 다시 추워서인지 너무 떨립니다. 너무 추워요 제이비. 후끈하게 데워주세요. 뒷목 잡을 준비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사만사온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없어진 지 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제이비 어렸을 때는 그게 맞았죠. 도대체 제 어렸을 때를 언제로 상정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왜 자꾸 이렇게 세대 간 위화감 아니에요. 조성하고 이러세요? 아니에요. 왜 너무 오늘 그러십니까? 전할 뉴스가 많아서. 바로 맞습니다. 박하림 님이 뒷목 잡을 준비가 됐다고 하셨으니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창원지법 형사 4부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의 반을 명태균 씨에게 지급한 건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었는데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점,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영선 전 의원도 강혜경 씨와의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3개와 USB 1개를 숨기도록 한 건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한다면서 명태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공정님이 법의 공정이 무엇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어제였습니다. 오늘도 뉴스 들으면서 화가 납니다. 시선 집중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그 판결 내용 세세하게 분석하는 건 잠시 후 인터뷰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좀 뼈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맞춰진 뼈대는 이런 겁니다. 명태균 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얻어낸 다음에 다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게 뼈대거든요. 즉 무상 여론조사 대가, 그다음에 공천 대가 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건데 자 무상 여론조사 대가는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공천 대가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러면 의혹의 뼈대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두 가지 무죄 판단이 타당한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텐데 잠시 후 김규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콜리님이 잘못이 아니면 휴대폰 숨긴 게 왜 잘못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임금님기의 캔디님은 우리가 듣고 본 거는 뭐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공천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전화한 얘기 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연락한 얘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을 향한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내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오늘까지인데 평가는요? 삐딱선 한번 타보겠습니다. 간만에. 자, 장동혁 대표의 말은 한마디로 나도 걸 테니까 너도 걸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엄중한 사안에 그 정도의 각오는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의원직 내지 단체장직만 걸지만 장동혁 대표는 받고 대표직 더 이거 아닙니까? 2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아까울 수가 있겠죠. 믿지는 장사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기한을 왜 오늘까지로 딱 잘라버립니까? 네? 궁금해요. 왜 오늘까지죠? 아니 자신을 향한 재신임 투표 요구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꽤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뭡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상대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하루밖에 안 줍니까? 이건 등가 교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루만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답이 나올까요? 네, 담쟁이 넝쿨님이 이건 입장과 협박 사이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내일도 빅카프리오님은 10명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투를 받아들여서 장동혁 대표가 이긴다고 한들 대표직이 유지가 되고 의원직은 10명이 날아가고 그러면 개헌저지석이 무너지면 국민의힘은 폭망 아닙니까? 장동영 대표는 무슨 생각일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네요. 근데 지금 10명 안 돼요. 지금 재심 투표하자고 얘기한 공개적으로 이름 대고 얘기한 의원은 2명밖에 없어요. 김용태 의원 그리고 조금 결은 다르지만 이미자 의원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재신임 투표 요구가 아니라 사퇴하라고 했던 단체장은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신임 투표하자. 이거는 딱 2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 입장 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나온 반응이 뭐 종합돼서 보도를 많이 탔던데 오늘까지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나설 의원이 안 보이던데요. 네, 일단 제일 처음에 당대표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던 김용태 의원 어제 페이스북에 단 2줄을 적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올렸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OK 목장의 결투도 아니고 그렇다고 탁구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자 누가 먼저 죽나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아니고 핑퐁도 아니고 도대체 정치가 뭐가 이게 뭡니까? 네. 윤영기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치가 어디 중학교 학급 운영이야? 야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느낌인가요? 아무튼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민주당의 내부 문건 하나를 입수해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문건의 제목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라고 하는 문건입니다. 1월 22일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한 이후에 사무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합당을 어떻게 추진할지 그 실무적인 문제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명씩 2+2 사전 실무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열흘간 사전 협상을 마치고 최고위에서 2월 9일에 의결을 한 다음에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신고를 마치자라고 하는 일정표가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 실무 검토 사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조국혁신당으로 옮아갔던 사람들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출마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겁니다. 탈당 경력자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 문건은 민주당 탈당 경력자는 당규에 부칙을 신설을 해서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는 내용을 담아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합당을 할 경우에 이제 지도체제, 지분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 문건에서는 조국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 정도를 거론을 했고 공동대표를 두는 신설 합당 방식은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분, 당명 변경 이런 거 없다고 딱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흡수 통합이다 이건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승래 사무총장의 당시 발언이 바로 이 문건의 토대를 두고 나왔던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이건 뭐 하겠습니다. 이제 실무 검토 차원이었고 최고위원회 이런 데는 전혀 보고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네. 당의 해명이었습니다. 대외비 문건이라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요즘 화제가 되는 게 이제 다주택자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가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 인덱스에 의뢰해서 재산공개 의무 대상인 고위공직자 2,764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가 이걸 알아본 건데요. 2,764명 가운데 913명 비율로 따지면 딱 3분의 1, 33%가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2주택자가 660명, 3주택 이상이 253명이었다고 하고요. 자, 이 고위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이 33%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반 국민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은 몇 퍼센트냐? 14.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배 높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었는가? 이걸 봤는데 이들이 가진 모든 주택수가 3,886가구인데 이 가운데 1,292채가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에 679채.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만 합하면 정확히 과반 50.7%가 서울 경기에 몰려 있었다라는 거고요. 기초단체로 나눠보니까 강남구 1등, 서초구 2등, 송파구 3등, 그다음에 서울 용산구 4등, 경기 성남시 5등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집값 비싼 순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5월 9일 이전에 자기가 사는 집 말고 다른 집을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신고가 돼버리면 금방 확인됩니다. 그때 가면 다 드러납니다. 요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의원님이 다주택자여야 고위직이 되는 건지 고위직이어야 다주택자가 되는 건지 점점점 보내주셨고 리얼 슈스님은 고위직이 다주택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안 팔려면 세금 내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끝나면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거다. 그런 조건이 되면 그때 저는 즉각 개헌특위를 제안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개헌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방선거랑 같이 하려면 4월 달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네, 짚을 점은요? 네. 개헌 내용 이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개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법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언제 받았냐면 2014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법률 개정 사항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게 뭐냐면 2014년 7월에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게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까 2015년 12월 말까지 개정하라고 시한까지 딱 못 박았어요. 근데 국회는 그동안 방치했습니다. 10년 넘게. 자,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의 부작위 해야 되는 일을 안 한다. 이게 부작위잖아요.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했는데 나몰라라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뭘 개헌을 할 건지 논의를 하기 전에 일단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민투표라는 게 꼭 개헌할 때만 국민투표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 이런 게 있으면 국민투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될 일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 안 고치고 그냥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개헌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일단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데 미룰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임금님교의 캔디님이 거대 양당이 다들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어서 개헌에 관심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리해서 말씀드려요. 아니면 국민투표법이라도 좀 바꿔라. 헌법 불합치라는데 언제까지 놔둘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는지 지켜보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가 가압류됐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와 김세희 대표가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자, 이들은 사저를 매입할 때 25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가운데 10억 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가압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저에 입주한 후 한 달 만에 15억 원을 갚기는 했는데 그 뒤에 4년이 지나도록 10억 원을 갚지 않아서 두 차례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소송을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무슨 소리냐, 책 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저서 출간할 때 인세 수익 이런 걸로 지금 다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내긴 했던데 짚을 점은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법원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자, 저는 근데 역시 또 삐딱선 타겠습니다. 저 얘기를 듣다가 문득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자, 그 채무 변제는 둘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이 사저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 면적만 505평, 건물 연면적만 215평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저택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잔디 깎고 풀 뽑고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나요? 이러면 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인건비가 들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이 한겨울에 돌아가는 난방비만 해도 이거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집 그 아파트 관리비 나오는데 난방비가 장난 아니게 나왔던데 이 대저택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관리비는 어디서 충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는다 해도 그걸 생활비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해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건 증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다. 그것이 이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옥황상제님이 설마 모금운동에서 이 돈 갚는 건 아니겠죠? 설마 우리 세금은 아니겠죠?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JB 말 듣고 보니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의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어제 정책의총을 끝낸 뒤에 당의 공소총 중수청 설치안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관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고요.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안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안 수사권 없이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동안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일단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주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당 방안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발표된 정부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안이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이 될 텐데 자, 논의의 진행 과정을 봐선 당 방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됐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졌는데요. 판사회의를 통해서 모두 16개의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 가운데 재척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2개의 재판부를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와 형사 12부인데요. 두 재판부엔 각각 3명의 판사가 배치되는데 모두 대등 재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장판사 있고 옆에 초임 판사들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경력이 엇비슷한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이런 재판부라고 합니다. 일자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에 들어갔다. 이 말씀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태배 골통님이 열오르는 뉴스가 많아서 덜 춥네요. 역시 시선 집중은 추울 때 들어야 제맛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칭찬인 거죠. 칭찬이죠. 네. 찔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